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어떤 지식의 전달은 질응답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게 미흡하나마 좀 잘 들어보시고, 지금 당면과제 해결점에 어떤 힌트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우 급한 상황이에요. 원래 2월, 3월서부터 차근차근 농업의 전체적인 개요서부터 얘기를 해가면서 서서히 작물 관리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당면, 지금 4월 말이 되다 보니까 며칠 후에 개화는 되고, 그리고 또 냉해 위험성 때문에 특히 이 경기도 지방은 꽃은 일찍 피지만 냉해가 늦게까지 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해마다 그 냉해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가고 있는 연천 지방은 사과가 달리는 확률보다는 오히려 안 달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월 달에 5월 초에 냉해가 심하게 오다 보니까 꽃은 폈다 하더라도 착과가 안 되는 그런 농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착과가 됐다 하더라도 동록이나 사비같이 이렇게 피해가 심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남부지방서부터 경기도 연천도 되지만 강원도 양구까지 이렇게 휴전선 인근까지 쭉 이렇게 두루두루 농가를 많이 방문해 가면서 봐와 본 그 지역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굉장히 심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던 경기도의 그 단점은 어떻게 보면 봄, 가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름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유지를 하고 서해안 기후에, 그 다음에 겨울은 물론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겨울이 추운 걸로 봤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연천에 갔다가 얼어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물론 저온성 작물이다 하더라도 사계절이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같이 봄이 없어지는 이런 해에는 굉장히 냉해에 취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해보다 겨울이 온난하여 겨울에 동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은 올해는 봄에 추위가 이렇게 갑작스레 늦게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 지금 당면 과제, 급한 것부터 한번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여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들어보면, 사실은 농사의 기본은 사과나무를 알기 전에 땅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토양을 알아야 되는데, 토양학이라는 것은 조금 겨울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내 적성에 맞는 토양, 내 품종에 맞는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장시간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인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 근데 그런 기회가 올해는 없어서 지금 당면과제부터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있을 때 토양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과수 녹으면 이제 과수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시기상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 관행적인 농업의 형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파일로 한번 쭉 읽어보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토양 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농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가 부족한 점을 저한테 물어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사가 잘 안 되면 가장 이웃에 잘 짓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내 땅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 땅에서 자라는 작물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좀 힘들어 한다고 보면, 결국에는 작물한테 물어보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내 땅한테 물어봐서 내 땅의 성질이 뭐며 내 땅 속에 뭐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또는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토양검정 이 내용도 거의 하루 코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간 있을 때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 자, 보통 봄에 수분이 올라오는 수분 흡수 개시기라는 게 있어요. 이미 열흘 전, 보름 전 상황이죠. 이제 꽃눈이 입전기가 돼가면서 벌어지고 수액이 올라오면서 양분 상승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 열흘 전, 보름 전. 그런데 남부지방의 유형은 수분 개시기에 많은 양의 수분을 줘서 골고루 양수분을 전달을 시켜서 꽃눈을 좋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중부 이상으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여야 되냐면 최대한 이른 봄에 물을 안 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유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순서는 요건 한번 쭉 이런 순서대로 수학기까지 있다고 보고, 자, 첫 번째 1번 수분 개시기. 자, 남쪽 예와 북쪽 예가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쭉 하다 보니까 남쪽 같은 경우는 초기서부터 굉장히 온도가 빨리 올라와서 동해나 냉해 피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물을 줘서 양수분의 흡수를 고르게 하여 꽃눈을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잘 쓰고 있는데, 주로 중북부, 경기나 아니면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꽃이 피기 전에 냉해가 꼭 오더라.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꼭 봄에 냉해가 한 번씩 오는, 추위가 한 번씩 오는 그런 기후를 갖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인위적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왕이면 경기도, 강원도에 위치하신 분들은 물을 좀 늦게 주세요. 비가 오거나 물을 주는 시점에 의해서 작물이 움직임을 결정을 하니까 좀 더 일찍 움직이게 되면, 물을 줘서 일찍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동해나 냉해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냉해를 안 받고 꽃을 늦게 피는 게 낫지, 꽃을 일찍 피고 냉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분 관리가 오히려 경기나 아니면 이 강원도 쪽은 토양을 좀 건조하게 유지를 시키고 최대한 수분을 적게 없어요. 꽃 발화가, 꽃 형성이 좀 늦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유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을 일찍 주자 하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물을 늦게 줍시다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거의 개화기에 다 뭉치는, 이렇게 몰리는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화 전 한 일주일 전에 물을 충분히 줘서 고른 꽃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거, 시작을 하는 거. 자, 도관과 채관 속에 응고되어 있는 각종 무기물들이나 아니면 유기물들을 물을 많이 줘서 양분을 녹이거나 아니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시기가 이제 지났다고 보고, 며칠 전에 또 비가 오고 해서 벌써 꽃눈들이 잘 움직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봄 가뭄 시에는 인위적으로 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미 지난 상황이라 그렇게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야 작물이 원활한 세원, 고른 작물이 움직이고 고른 꽃눈들이 움직여서 시작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토양의 적정 수분 유지를 하려면 사실은 수분의 흡수하고 양분의 이동력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포인트인 무기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칼륨이라는 겁니다. 칼륨. 근데 문제는 아무리 문울개구를 하시는 분도 일정량의 비료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료 중에 염화가리를 쓰면 됩니까? 염화가리는 염이 섞여서 오히려 양수분의 이동을 방해하고요. 황산가리는 탈수를 조장합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못 먹게 하는 증상을 보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 비료인 질산가리나 이런 것은 질소가 또 혼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순수한 가리를 쓰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게 원칙이죠. 괜찮은 게 아니고, 여기에
붕산이라는 비료를 약 10대 1 비율로 이렇게 혼용해서 많은 물과 함께 물을 주다 보면 어떤 증상? 양수분의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어진다. 자, 사과나무를 보면 해가 잘 드는 꽃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해가 잘 안 드는 음지 쪽의 하단부, 특히 약한 가지 같은 경우는 꽃눈이 굉장히 늦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가리나 붕산을 시용해 가면서 많은 물을 시용하게 되면 고른 눈들이 움직일 수 있다. 자, 초기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의 포인트. 자, 식물은 겨울 동안 뭐를 했죠? 많은 추위와 이겨나가면서 많은 양분을 소비를 했습니다. 소비. 자, 우리도 병원에 가서 만약에 영양제를 맞는다고 보면 병원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포도당 수액을 사람한테 링겔으로 놔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양제라고 하는 거. 자, 포도당. 그러면 병원에 있는 포도당을 주느냐? 아닙니다. 이 포도당이라는 게 대형 설탕 가게에 보면 제빵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저탄가, 이게 그 6탄가를 갖고 있는 완전 저분자 설탕이라고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포도당을 쓰는 이유는 아주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당을 구입해서 첫 스타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 있는 스타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겨울에 퇴비 같은 것이 요 시기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지온이 올라가서 적정한 수분과 미생물이 이 퇴비나 유박 같은 걸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퇴비가 작물한테 흡수가 되려면 최소한 6월달은 돼야 되겠죠. 6월달도 보니까 우리는 나무가 안 컸으면 하는 시기겠네요. 왜? 퇴비를 주면 나무가 안 컸으면 하는 시기에 나무가 너무 커서 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퇴비를 소극적, 아니면 올해는 퇴비를 안 줘보니 작년에는 나무가 안 컸으면 한 시기에 나무가 굉장히 잘 컸는데, 올 같은 경우는 퇴비를 안 주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나무가 좀 절제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겨울에 무조건 퇴비를 줘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동해와 존피해 이 원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내가 겨울에 쓰고 모질하면 동해와 존피해가 심한 거고, 그리고 쓰고 잉여 양분, 적정하게 양분이 남아서 겨울을 이겨냈다고 보면 동해와 존피해는 좀 적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동해와 존피해를 줄이려면 사실은 가을 관리에 굉장히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가을 관리. 그러나 자, 가을 관리도 짐이 적당한 관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겨울 관리도 뭐 쥐약이나 일교차라든가 아니면 올 겨울처럼 뜻하지 않게 봄 같은 겨울, 갑작스런 추위,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내작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보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나열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는 형태. 자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해와 존피해 말고 이유 없이 맨나무가 자꾸 시들어하는 원인 중에 무조건 나무 탓을 하는 것보다는 내 밭에 포기 밑을 한번 사부를 이렇게 파보시거나 아니면 발로 이렇게 밟아서 보면 푹푹 들어가는, 겨울에 두더지가 땅을 파놓고 지렁이를 파먹고 쥐가 그 굴을 따라서 먹이 흡집을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쥐가 복숭아 뿌랭이는 하나도 안 갈고 먹는데, 배뿌랭이는 하나도 안 갈고 먹는데, 과수 중에 사과 뿌리는 개도 물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달달하더라. 그래서 유일하게 이 쥐 피해가 많은 작물 과수 중에 하나가 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봄에 많은 물을 줄 때, 또는 봄에 해동할 때, 이때쯤 가장 먼저 행을 해야 하는 게, 혹시 내 나무 밑에 쥐굴이 있지 않나,
쥐글이 있으면 분명히 사과뿌랭이는 쥐가 많이 가해를 줬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양수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 동해라는 그런 나무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 밑에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쥐 피해가 10집 중에 약 8집 정도는 대부분 다 있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어떤 분은 이 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원 포장에 개를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쥐 피해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쥐 피해가 심하게 만드는 방법은 피복이 돼 있는 형태는 쥐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특히 잡초 매트 피복을 해서 오랜 시간 계속 덮어놓은 농가들은 쥐 피해가 아주 심해서 폐원에 이를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쥐 피해가 사과 농사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그 하나의 설치류, 사과의 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